박태수가 고급 구두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계약직 주제에 내가 뭘 책임져? 이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로비의 직원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놓인 한기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손은 나보다 깨끗하구나. 한준호 대표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보안팀, 절차대로 하세요. 기석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사람이 절차보다 먼저다. 준호야.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가을비가 그친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의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각자의 회사로 향했죠. 그 인파 속에서 유독 느린 걸음으로 걷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에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모습이 누가 봐도 이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명홀딩스 본사 앞 벤치에 앉은 노인은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커피를 홀짝이며 건물로 들어가는 직원들을 지켜봤습니다. 빛바랜 점퍼 주머니에서 꺼낸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죠. 이 노인의 이름은 한기석, 올해 70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이 거대한 빌딩 한명홀딩스를 맨손으로 일군 창립 회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임원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인 한준호 대표가 회의석상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그 순간이 선명했죠. 이제는 데이터와 효율이 사람보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기석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경영 철학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기석은 처음에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위장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으로 혹은 청소부로라도 들어가 보려 했죠. 하지만 시스템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지문 인식 단계에서 한기석 회장 본인이라는 신원이 즉시 노출되었고 인사팀은 당황하며 대표실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국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럼 노숙자로라도 앉아보지. 기석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회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운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출근 인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최신 스마트폰을 든 젊은 직원들이 서둘러 회전문을 통과했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치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석은 종이컵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에 서로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모두가 낯선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 것 같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도 안 하네. 기석이 중얼거리자 옆 벤치에 앉아있던 또 다른 노숙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원래 그래요. 저도 처음엔 적응 안 됐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기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의 문화가 이렇게 변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로비 안을 들여다보니 거대한 전광판에 회사 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주가, 매출, 영업이익률.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변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직원들의 만족도나 행복지수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내 신념이었는데. 기석은 종이컵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자판기 커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맛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맛이 정겨웠습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거의 끝나가자 거리는 한산해졌죠. 기석은 벤치에서 일어나 건물을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후문, 주차장, 직원 휴게실이 보이는 창가, 모든 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회사의 현재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차량이었죠. 기석은 자신이 회장일 때도 국산 중형차를 고집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임원들의 차가 직원들의 연봉보다 비쌌습니다. 휴게실 창문으로 보이는 직원들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커피를 마시는 것도 간식을 먹는 것도 모두 혼자였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의 문자였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늘 이사회가 있는 날인데요. 기석은 답장하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다시 벤치로 돌아온 기석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췄습니다. 컵 바닥에 작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죠. 당신의 하루의 작은 행복을. 자판기 제조사의 문구였지만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석은 컵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행복이라. 우리 직원들은 행복할까? 기석은 다시 벤치에 앉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구름이 비치고 그 사이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반사되었죠.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혹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서 다시 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축축했죠. 기석은 건물 처마 밑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빗방울은 바람을 타고 낡은 점퍼를 적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 오네. 우산 안 가져왔는데. 택시 타야겠다. 지하철역까지 뛰어가지 뭐.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누군가 기석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저분하네.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중년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들자 영업부의 박태수 이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내려다보고 있었죠. 보안팀 불러. 당장 내보내야겠어. 박태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사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고객 서비스팀 계약직 직원 이소라였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라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구두는 낡았고 가방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바람 많이 부는데요. 손이 다 트셨어요. 소라는 기석의 손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에는 빗물이 묻어 더욱 차가워 보였죠. 소라는 망설이지 않고 목에 두르고 있던 연보라색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이거라도 두르세요. 따뜻할 거예요. 소라는 스카프를 기석의 손에 둘러주며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죠. 기석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박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소라 씨, 계약직 주제에 무슨 자선사업가 흉내야? 회사 이미지 생각해. 하지만 소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게 회사 이미지에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기석은 소라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얗고 고운 손이 아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보살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돈 많은 집 자제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데서 쉬세요. 소라가 기석의 팔을 부축하려 하자 박태수가 가로막았습니다. 됐어. 보안팀한테 맡기지. 이사님, 비 오는 날 노인 한 분 쉬어가시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한준호 대표가 나왔습니다. 비서들과 함께 퇴근하는 길이었죠. 준호는 상황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태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노숙자가 회사 앞을 서성여서 처리하려던 참입니다. 준호는 기석을 힐끗 쳐다봤지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와 깊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며칠 깎지 않은 수염 때문이었죠.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라는 실망한 표정으로 준호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대표님도 참, 사람보다 이미지가 먼저인가 봐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기석을 다시 돌아봤죠. 어르신,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근처 편의점에 가시죠. 기석은 소라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죠. 그녀가 자리를 떠나면서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말에는 무언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소라는 컵라면과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비 오는 날엔 이만한 게 없죠. 기석은 컵라면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제 아버지도 힘든 시기가 있으셨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기석은 컵라면을 먹으며 소라를 관찰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윗사람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진심 어린 따뜻함까지. 이런 직원이 왜 정규직이 아닌지 의아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씁쓸하게 웃었죠. 솔직히 힘들어요.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고 월급도 적고. 하지만 견뎌야죠. 가족이 있으니까요. 가족이요? 네, 어머니와. 그리고 제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소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기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가 그치자 소라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르신도 조심해서 가세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기석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소라는 뒤돌아 미소 지었죠. 별 말씀을요. 내일도 비가 온다니까 우산 챙기세요. 소라가 떠난 뒤 기석은 그녀가 둘러준 스카프를 만져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스카프였죠. 아마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을 텐데 망설임 없이 낯선 노인에게 건넨 것입니다. 기석은 자판기 커피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냄새, 아직 남아있구나. 그 말에는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회사는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었죠. 기석은 한명홀딩스 로고가 빛나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였지만 지금은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은 사라지고 숫자와 효율만이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죠. 기석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소라가 준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이 차가운 도시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의 증거였죠.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 올 것이라고. 자신이 만든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지만 아직 길바닥이 젖어 있었죠. 출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서둘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기석은 어제 만났던 소라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찍 출근했거나 다른 입구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미끄러진 모양이었죠. 기석이 고개를 돌려보니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소라를 나무랐던 박태수 영업 총괄이사였습니다. 아, 진짜 누가 물을 안 닦았어. 박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구두는 이탈리아산 명품이었는데 물웅덩이에 빠져 흠뻑 젖어 있었죠. 더 화가 난 것은 넘어지면서 물이 튀어 바지까지 더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박태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구두만 300만 원이야. 그때 물웅덩이가 노숙자인 기석 쪽으로도 튀었습니다. 박태수는 기석을 노려보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죠. 또 여기 있었어? 어제도 그렇고 도대체 왜 우리 회사 앞을 서성이는 거야? 박태수가 기석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소라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소라는 재빨리 달려왔죠.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소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박태수의 구두를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발을 빼며 말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될 일이 아니야. 제대로 닦아.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카디건 소매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내가 뭘 책임져? 흠집 나면 월급으론 안 돼. 박태수의 말은 가혹했습니다. 소라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구두를 닦았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석은 그 모습을 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릎 꿇고 구두를 닦는 소라의 모습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버리고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 손은 나보다 깨끗하구나. 기석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준호 대표가 나왔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외부 미팅을 가는 길이었죠. 준호는 무릎 꿇은 소라와 그 앞에 선 박태수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태수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이소라 직원이 자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팀 절차대로 하세요. 준호는 기석을 가리키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어제도 있었던 노숙자가 또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오자 기석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기석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사람이 절차보다 먼저다. 준호야.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지금의 자신은 그저 초라한 노숙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소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어르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앉아 계셨을 뿐인데. 준호는 소라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이소라 씨,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 업무나 신경 쓰세요.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자신의 직장 생활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석은 소라를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보안팀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온 기석은 길 건너편에서 회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소라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카디건 소매는 더러워져 있었고 무릎 꿇었던 자리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나왔습니다. 기석은 근처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겼죠. 거기서 들리는 직원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봤어? 이소라가 무릎 꿇고 구두 닦는 거? 완전 굴욕이지. 나 같으면 당장 때려치웠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소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관자였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말했죠. 기석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 기석이 다시 회사 근처를 지나가는데 후문 쪽에서 소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죠. 점심시간인데도 구내식당이 아닌 밖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석이 다가가자 소라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죠. 소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익숙해요. 계약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정규직 직원들 눈치 보고 굳은 일 도맡고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가족이 있다고 하셨죠?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기 어려운 사연인 듯 했습니다. 기석은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야겠네요. 소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드린 거예요. 어르신이 가지세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한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를, 아니 이 회사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사람을 숫자로만 보고 계약직과 정규직을 차별하고 약자를 짓밟는 이런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기석은 회사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보였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품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효율과 성과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었죠. 이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회사는 아니었는데. 기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소라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고 간간히 비웃는 소리도 들렸죠. 기석은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회사 로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 안 전광판에는 평소처럼 주가와 실적이 표시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죠. 기석은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봤어?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구두녀라니 완전 웃기지 않아? 노숙자랑 한패라는 것도 그렇고. 기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한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진 진짜 선명하게 찍혔네. 무릎 꿇고 구두 닦는 모습이 완전히 나왔어. 다른 직원이 덧붙였죠. 노숙자 사기단이랑 한패라는 댓글도 있던데 동정심 유발해서 돈 뜯어내려는 수법이라고. 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라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 이렇게 왜곡되다니. 그녀의 선의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아무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죠.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구두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태수 앞에 무릎 꿇은 소라의 사진과 함께 노숙자와 대화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죠. 댓글은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습니다. 감성팔이, 관심종자, 회사 이미지 실추 같은 악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소라는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기석은 건물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30분쯤 지나자 소라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석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죠. 무급대기요. 구설이 가라앉을 때까지 집에 있으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기석이 분개했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직이에요.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자리죠. 그나마 완전 해고는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소라는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진심으론 안 되는 건가. 그 말에는 깊은 실망과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조차 조롱받는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었죠. 집에 가서 쉬세요. 이 일은 곧 해결될 겁니다. 기석이 위로했지만 소라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르신은 모르세요. 한번 찍히면 끝이에요. 복직해도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구두녀라는 꼬리표가요. 소라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기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벌을 받고 있었죠. 선한 마음이 죄가 되는 회사. 이것이 자신이 만든 회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무급대기라는 것은 곧 생활비가 끊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소라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죠.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한명홀딩스 하청업체 입사 기념. 아빠. 소라는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해 겨울 한명홀딩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회사는 계약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라가 한명홀딩스에 입사한 것은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믿었는데. 소라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요양비를 대기 위해서라도
직장은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위태로워졌죠.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소라는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예상치 못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죠. 한서우 남아 3세. 그리고 부모란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 한준호 모 이소라.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 준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혼자 낳아 기른 아이. 준호는 서우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줄 수 없었죠. 회사와 가문의 압력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어야 했고, 결국 소라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우야, 미안해. 엄마가 지키려던 게 다 무너졌네. 소라는 흐느꼈습니다. 서우는 지금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골이라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었죠. 한편 기석은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라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본 회사의 민낯이 그저 쇼로 끝날 수도 있었죠. 새벽 3시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라가 완전히 해고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익명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두녀 완전 정리. 무급대기 확정. 댓글에는 드디어 회사 분위기 해치는 애들은 정리해야지 같은 냉소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석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그저 생존을 위해 감정을 죽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한명홀딩스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변해야 한다. 반드시. 기석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 깊은 조직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라 같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저녁,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회사 뒤편 흡연구역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젖은 상자가 있었지만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소라가 무급대기에 들어간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동안 기석은 계속 회사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소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문제 직원이 정리돼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돌리자 우산 2개를 든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어르신,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왜 왔습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기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우산 하나를 기석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거요, 하나는 내일을 위해. 비가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석은 우산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뭡니까? 이소라예요. 어르신은요? 그냥 떠돌이 노인이죠. 소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름이 떠돌이 노인일 리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실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에요. 비 오는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실한 분이셨어요. 하청업체 직원이었지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죠.
한명홀딩스 현장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명홀딩스를 자랑스러워했던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그의 죽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비극이었죠. 죄송합니다. 기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소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이 회사가 정말 사람을 위한 곳인지 의문이 들어요. 숫자와 실적만 중요하고 사람은 그저 부품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요. 고맙네. 기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 소라는 잠시 기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도 돼요. 적어도 저는 반길게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은 것이었죠. 소라와 기석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새로운 폭탄이 떨어진 것이죠. 구두녀, 이번엔 노숙자랑 밀담. 뭔가 수상하지 않냐? 사진까지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산을 주고받는 장면이 마치 무슨 비밀 거래처럼 보였죠. 댓글은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감성팔이 확정, 회사 기밀이라도 팔아먹는 거 아니냐. 저런 직원은 당장 잘라야 한다. 몇 시간 만에 댓글이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오전 10시 소라는 다시 인사위원회로 호출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욱 무거웠죠.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소라 씨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소라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짐 정리하러 가도 될까요?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경비실에서 받아가세요. 마지막까지 모욕적인 대우였습니다. 소라가 경비실에서 박스를 받아들고 나오는 모습을 본 기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려는 순간 소라가 먼저 말했죠. 어르신, 저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래 못 있을 곳이었어요. 소라는 박스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있는 그 봉투였죠.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우야, 미안해. 엄마가 지키려던 게 다 무너졌네. 기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소라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느꼈죠. 서우라는 이름, 그리고 한준호와 비슷한 나이. 혹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기석이 조심스럽게 묻자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는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박스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죠. 몇몇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했지만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기석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소라가 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라고 했던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이 있을까? 기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는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선의는 조롱받는 세상. 이것이 자신이 만든 회사의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전화였죠.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사회에서 난리 났어요. 기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기석은 일어서서 천천히 걸었죠. 주머니 속에는 소라의 스카프가 있었고 손에는 그녀가 준 우산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찜질방으로 가는 길에 기석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봤는데 경제면에 한명홀딩스 기사가 실려 있었죠. 한명홀딩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효율 경영의 승리. 아이러니했습니다. 숫자는 최고인데 사람은 최악이었으니까요.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회사가 스스로 바뀌기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였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기석은 찜질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죠.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소라에게는 어떤 아침이 찾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라 씨, 조금만 기다려요. 반드시 바로잡을 테니까. 기석은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의 씨앗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한명홀딩스 본사는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층 대표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죠. 준호는 서류를 검토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이 시간에. 준호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5분만 시간 내줘.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소라, 지금은 곤란해. 이미 다 들었어. 해고된 거. 소라는 준호의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 그녀는 낡은 USB를 준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검은 USB였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공장 사고 때 자료야. 2015년 겨울 한명홀딩스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 박태수가 은폐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박 이사가? 소라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신 아버지가 직접 메모를 남겼어. 사람을 먼저 지켜라. 하청도 가족이다.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보상을 하라고 지시했지. 그런데 그걸 박태수가 바꿔서 보고했어.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으로 처리하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수많은 문서와 이메일이 나타났죠. 그 중에는 기석 회장의 친필 메모를 스캔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도 우리 가족이다.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보상하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태수가 수정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음. 계약상 본사는 책임 없음. 보상 불가.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박 이사는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는데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죠. 더 있어. 너와 나의 일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일? 3년 전 우리가 헤어진 이유 기억해? 내 아버지가 회사 이미지를 위해 결혼을 미뤄라 했다고 들었지? 그 말을 전달한 게 박태수였어. 소라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태수가 준호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었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소라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계약직과의 결혼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입니다. 하지만 그날 기석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박태수가 회장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었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 사이를 반대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히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겠지. 박태수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 집안의 충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숨긴 게 죄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그때 소라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출생신고서를 꺼낸 것이죠. 그리고 서우의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이 있어.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우? 아이가 있었어? 3살이야. 내 아들. 우리 아들.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키웠어. 내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박태수가 알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그것도 박태수의 조작 때문에 헤어진 소라가 혼자 키우고 있었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라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야. 소라는 냉정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야지. 내 아버지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썩어서는 안 되잖아. 준호는 USB를 들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게. 모든 걸 밝히겠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회사 앞에 오는 노숙자 있지? 그분 좀 잘 봐. 뭔가 남다른 것 같아. 준호는 의아해했지만 소라의 말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소라가 떠난 후 준호는 밤새 USB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태수가 저지른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죠. 비리, 은폐, 조작. 회사를 좀먹는 암세포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준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보고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때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노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인데도 그곳에 있었죠. 왠지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서류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명홀딩스 대회의실에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태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는 이번 회의가 계약직 정리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불량 인력 다 정리합시다. 계약직들이 회사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요. 박태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 역시 박태수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로비 자동문이 먼저 열렸죠.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이 달려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신 손님입니다. 준호의 말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노숙자를 왜 회의에 데려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박태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누구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죠. 한기석 회장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과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 카리스마 있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한기석 회장님?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경악했죠. 그들이 노숙자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회사의 창립자였다니. 기석이 주머니에서 낡은 구두솔을 꺼냈습니다. 이 구두를 닦아준 직원이 있었다. 무릎 꿇고 정성스럽게 닦았지. 이름은 이소라.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구두보다 사람을 먼저 닦아야 한다. 박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며 말했죠. 오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곧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2015년 안전비리 은폐 파일, 그리고 박태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태수 이사는 아버지의 지시를 조작했습니다. 사람을 지켜라는 지시를 비용을 아껴라로 바꿨죠. 박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모함이다. 하지만 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면 좋았겠지. 내가 직접 쓴 문장이니까. 내 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거야. 기석은 원본 메모를 꺼냈습니다. 내가 쓴 문장 위에 내가 새로 쓴 문장이 있더군. 지켜라를 숨겨라로 바꿨더라.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했나? 박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라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죠. 3살배기 서우였습니다. 아빠. 서우가 준호를 보고 뛰어갔습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이를 안았죠. 미안하다, 서우야. 그리고 소라야. 이제야 다 보인다. 준호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기석도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다니. 그것도 소라가 혼자 키워온 아이였다니. 박태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검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신고한 것이었죠. 박태수, 당신은 끝났어.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좀먹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박태수와 함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기석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한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 되돌아갈 것이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떠나야 해요. 이미 해고됐으니까. 하지만 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인사팀 개혁을 맡아줬으면 한다. 준호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마. 함께하자. 서울을 위해서라도.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죠. 기석은 구두소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구두가 아니라 사람을 닦을 것이다. 마음을 닦고 영혼을 닦는 회사가 될 것이다. 모든 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한명홀딩스 로비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주가와 실적만 표시되던 곳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죠. 오늘의 칭찬 직원, 이달의 선행, 직원 행복지수. 숫자만 가득했던 공간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비 한쪽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한명홀딩스 인권협력 헌장 시행 사람을 먼저. 작은 글씨로 하청업체 직원도 가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것은 기석 회장이 직접 지시한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박태수는 해임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은폐했던 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구속 수감됐죠. 협력사들은 다시 복귀했고 부당하게 해고됐던 직원들도 복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죠. 우린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어 사람을 잃었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제 한명홀딩스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에는 소라가 함께 있었죠. 이제 그녀는 인사혁신팀장이 되어 회사 문화 개선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로비 벤치에 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낡은 점퍼가 아닌 말끔한 카디건 차림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소라가 종이컵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커피 제가 삽니다. 기석이 미소 지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이제 회장님은 그만하고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나? 소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리고 가족회의 때 인사드릴게요. 며느리로요. 준호와 소라가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3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서우를 위해서라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서우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닦을게요. 아이가 들고 있던 것은 구두솔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습니다. 기석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는 것이었죠. 기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닦을 건 구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서우의 순수한 행동에서 그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회사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출근길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명홀딩스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엔 비가 그쳤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무지개가 아름다웠죠. 기석은 그 무지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시련을 통해 회사는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로비를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노인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었죠. 기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회사를 바꾸는 것은 제도나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소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님, 오늘 저녁집에서 식사하시죠. 서우가 할아버지랑 저녁 먹고 싶다고 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될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한명홀딩스 건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희망적이었죠. 기석은 일어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서우가, 옆에는 소라와 준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명홀딩스는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멀리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어르신, 내일 또 오실 거죠? 기석이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모레도 올 거야. 하지만 이제는 감시자가 아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을 것입니다. 한명홀딩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닦던 회사에서 마음을 닦는 회사로, 숫자를 세던 회사에서 사람을 세는 회사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종이컵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